네, 어제 우리 예술단의 평양 단독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부인 리설주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한 뒤에 우리 측 예술인들의 공연을 직접 관람한 건 처음입니다. 자, 봄이 온다라는 공연 제목에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로 서울 공연을 제안한 김정은 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일단 북한 전문가십니다. 이 연예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다른 날도 아니고 딱딱한 얘기를 했던 날도 아니고 우리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한 날이기 때문에 일단 공연 잠깐 그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 조용필 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늦어 지금부터 한 13년 전 제가 평양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교감했습니다.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우리를 찾아 얘기해 꿈을 찾아 얘기해 우리는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13년 전에도 콘서트를 평양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이번이 두 번째 공연인가요? 여러 번 공연했었나요? 지금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공연을 네.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저 한반도에 봄은 오고 있구나. 저도 이 평양에서의 노래지만으로도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그 언어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 말이 통한다. 이것이 그것은 결국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동지성이죠. 그렇죠. 네. 동지성뿐만 아니고 이해력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비록 음악의 봄, 앞으로는 정치적인 봄, 더 나아가서 안보적인 봄 이렇게 심확대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겨울의 찻집 노래 불렀는데 좋아하시나요? 저는 워낙 조용필 팬입니다. 네. 저는 워낙 좋아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소녀시대 그 부근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레드벨벳으로 넘어오면 저보다는 제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하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최진희 씨나 이선희 씨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북한에서도 조용필 씨를 잘 알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사실상 북한에서는 조용필 씨만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이선희 씨, 최진희 씨, 사실상 이 노래들 중에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였던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애창하는 곡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아한다라고 보고요.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13년 전에도 위대한 탄생 그 그룹하고 같이 올라가서 자신의 그 단독 공연을 했으니까요. 사실상 북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죠. 북한에서는 우리 음악을 어떤 식으로 접하죠? 공식적으로는 무슨 음반을 산다든가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는다든가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 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2000년 아마 8월 말 제2차 남북 장관급 회담할 때 숙소가 고려호텔에 있습니다. 그 고려호텔 1층에 매대가 있습니다. 예. 그거 보니까 매대에 조그마한 TV가 있는데 예. 거기에 우리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것이 아마 여기서 직접 전파보다도 아마 중고를 통해 가지고 들은 것이 아닌가. 거의 20년 그렇죠. 전에 이미 그런 거 봤을 때 물론 고려호텔이라는 것은 아주 외국인... 외국의 고위급들이 와서 묵는 곳 이에 대해서 좀 북한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거 봤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구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서 장마당이 점점 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쪽 CD라든지 DVD 이런 것을 많이 가져와서 잘 알고 있고 또는 우리의 이 사회 교육 방송이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 젊은이들 노래 이런 것도 북한이 간혹 주민들이 듣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도 역시 한류 열풍 휩싸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역시도 그러니까 스위스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위스 유학을 한 게 불과 한 10여 년 전, 10년 전 요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록스타들도 김정은도 뭐 다 알고 있고 세계적인 그룹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 뭐 이 가수들의 공연을 본다는 건 큰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이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냐, 이제 그 부분을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레드벨벳이 공연할 때도 죄송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끝까지 앉아 있을 거냐, 그 부분을 피할 거냐, 아마 이런 고민들도 네네. 있었을 거고요. 또 이번에 거기 뭐 기자들이 많이 갔는데 카메라 기자 한 명만 들려 보냈잖아요.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몸짓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화될까봐 그런 데 대한 아마 들썩들썩한 게 나올까봐. 네,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도 됐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말로는 남조선 날라리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레드벨벳 같으면은 남조선 날라리풍의 가장 선봉에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룹바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9 그룹바, 1118, 818 그룹바 만들어 가지고 남조선 날라리풍을 계속 단속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위원장이 공연에 직접 참가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단속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또 북한 주민들이 레드벨벳의 이 빨간 맛, 배드보이 이런 곡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 어떤 공연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공연 장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입니다. 일단 레드벨벳도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그 국내 공연, 우리 뭐 한국의 음악 방송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의 어떤 의상이 의상과는 달라요. 네. 많이 좀 이렇게 점잖게 했습니다. 네, 네, 네. 괜히 이렇게 더 격식을 선정적인 차려서. 모습 안 보이려고요. 네. 신경 썼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신경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도조관 장관 만나서 아니 내가 뭐 레드벨벳 공연을 볼 건지 말 건지 관심이 많던데 이런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는다는 거. 그 부분도 한번 해석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서에서 배련 학교에서 그 1998년부터 한 2000년까지 한 2년 정도 있었잖아요. 예.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그 4개국어를 할 줄 알고 이 뭡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 국제사회 돌아가면 다 합니다. 특히 우리 쪽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노래 강연에서 특히 북측의 젊은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져와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야 그 뭡니까 선곡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보니까 레드벨벳 보니까 의상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뭡니까 우리가 아까 김윤석 교수님 날라리풍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게 상당히 점잖은 풍. 그러다 우리가 아이돌 그룹치고는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점잖은 풍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그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뭡니까 의미 있지만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장마당과 이러한 그 공연을 비교해 보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이랄까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측의 이런 문화 공연 들어가더라도 충분하게 북측 주민들이 소화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체제 유지에는 자신감이 있다. 막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레드벨벳의 곡 제목이 빨간 맛인데 이 빨간색이 사회주의 체제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주민들도 호응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화면에 잠시 지나갔지만 네. 박수도 치고 또 같이 호응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는 그 꽃다발도 받고 오.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일일이 우리 이제 가수들하고 아이돌 팀들 다 그냥 일일이 악수까지 해주고 그랬으니까 굉장했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가사 내용을 아무리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예. 우리 도종환 장관 보고 혹시 저 가사 내용이 뭐요? 이렇게 아, 물어보는 물어봤답니다.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종환 장관님도 혹시 몰랐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빨간 그래서 맛이 뭐- 뭔 맛입니까? 그 자체로
제가 뭐 하여간 뭐 좋은 분위기인데 네. 또 어떻게 보면 말을 걸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물어봤다라고 그냥 그 정도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정 위원장이 직접 공연을 본다는 건 사실 어제 오후 제가 5시 반에도 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 정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원래 5시 반에 한다는 공연이 2시간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뭐 7시 반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글쎄 무슨 뭐 이 공연을 더 2시간 늦게 하면 더 많이 보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시간이 바뀝니다. 6시 50분.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보안과 좀 연관이 있겠죠. 주민들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예상은 했지요. 지금 이제 2차례 단독 공연과 합동 공연 할 때 하면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상호주의 네.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우리도 그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이 김정은 여사 할 때 합동 공연할 때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측도 합동 공연, 남북이 하나 되는 모습, 직접 지도자가 본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영광이랄까 더욱더 키울 수 있겠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마 북측에서는 합동 공연보다 단독 공연 이렇게 왔는데 특히나 단독 공연에서 갑자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경호, 보안 이게 핵심이었죠.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엄 이것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시간 정도 연기됐다가 다시 중간 지점에서 1시간 연기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 정권, 특히나 김정은 자신의 경호 안정화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어제 공연을 마친 가수들의 소감은 좀 어땠을까요? 레드벨벳이 공연 뒤 소감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호응을 엄청 잘해주셨어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리고 끝날 때 다 같이 노래를 하고 끝날 때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박수를 계속 쳐주셔서 좀 마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첫 번째 공연 날에만 참관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악수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너무 떨려서 악수조차 할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를 떠나서 뭐 북측 많은 분들을 만났다는 거에 저희는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선배님들과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북측 분들도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같이 환호를 해주시면서 같이 부르는데 뭔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레드벨벳의 공연 소감을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들렸습니다. 예리라는 친구인데 레드벨벳에서 가장 어린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악수한 것도 되게 영광이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북한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한 게 더 큰 영광이다. 이게 통일 시대로 접어드는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 아닐까 싶은데. 예, 제가 볼 때도 굉장히 그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 북한이 바라는 거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네. 아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 얘기하겠어요. 우리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악수한 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할 텐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젊은이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만난 것도 영광이지만 북한 인민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정말 똑똑하게 잘 전달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어제 사회는 서현 씨가 봤어요. 소녀시대 서현 씨가 서현 씨가 그 사회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측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수이자 배우 서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저는 사회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남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현 씨도 그렇고 뭐 레드벨벳도 마찬가지고 통일이라는 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단이라는 거를 전혀 경험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물론 지금은 분단이죠. 그러니까 6.25라는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뭐 부모님 또는 뭐 조부래도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세대는 그런 경우도 거의 이제 없습니다. 이게 점점점 통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젊은이들이 남북 교류에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 레드벨벳이 갔다는 이유로 레드벨벳 팬분들은 이 뉴스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서현 씨가 가서 소녀시대 팬들도 같이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공유한 것은 뭐 분단이니 통일이니 이념 이런 것보다도 뭐냐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하나 된다. 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부각시키는 것 같아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 우찌 보면 이것이 결국은 뒤에 보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되고 평화 통일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상당히 이것은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이 직접 노래해가지고 그 북측 평양 시민들의 북측 동맹 하나됨을 해가지고 역시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 지금까지 뭡니까? 상당히 공정성을 중요하지만도 이 통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생각의 여유도 지금 없었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화, 통일, 민족의 하나됨 좀 더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이제 좀 차이점을 보면은 물론 남북한 이런 예술 공연을 한다면 사전에 뭐 선곡 같은 거라든지 상당히 그 다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면은 관여를 안 했대요. 그렇죠. 전혀. 상당히 뭐냐면 우리 하고 싶은 측의 대로 하고. 입장을 북측이 상당히 수용했다는 예. 이게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방송 장비의 첨단 기술 그것도 있지만도 예. 이렇게 어제 공연을 했는데 곧장 지금 인터뷰라고 그런지 지금 전달된단 말입니다. 예. 네. 이것도 지금 뭐냐면 상당히 특징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렇게 그 이야기할 때 그 상대 북측에서 다 조율하겠지만도 아하, 통제가 하면- 강화됐단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러나 이것이 곧장 읽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간 하나된 건 있지만도 이러한 통제 이것도 좀 완화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우리 남측의 방송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인터뷰라든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검열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았다는 예, 거고요. 예. 그렇죠. 네. 저게 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통일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쪽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관심도 나오거든요. 떨어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공연을 통해서 또 태권도 시범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언론에 노출되고 또 접촉을 하게 되고 알게 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이 아 통일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 그 말씀은 북한 청년들에게도 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네. 이번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였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공연을 보고 난 뒤에 가을이 왔다로 서울에서 공연을 한 번 더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계속 교류를 이어 나간다면 아무래도 통일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충분히 물론 뭐 통일이 뭐 언제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네, 네. 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뭐 남과 북 모두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봄 이렇게 시작을 했죠. 봄은 평에서 시작하고 가을의 결실 이것을 갖다가 평화, 봄 이꼬로 평화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평화의 시작이 평양시대였으면 평화의 결실은 가을, 서울에서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네, 그럼 네.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뭡니까? 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화 교류 이것이 한반도의 대립과 대결 관계에서 평화 협력 관계에서 분위기 조성이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이 평양에서 우리 공연 이걸 쉽게 뭐 일회성의 공연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남북 간 하나됨을 보여줌으로써 특히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남북 지도자가 하나됨을 보여주면서 꼭 성과 있는 정상회담 좀 분위기 조성에 긍정의 기회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행보에 대해서 어제 평양 공연 외에 다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도 상당히 그 이례적이고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IOC 위원장도 만났어요. 그 물론 IOC 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만 보면은 뭐 큰 외교 행보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교의 폭을 넓혀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바흐 IOC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서 방북을 했죠. 그래서 방북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2020년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다시 2년 후인 2022년에 북경에서 다시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여기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아주 그냥 큰 성과를 냈는데요. 또 우리 도종환 우리 체육부 장관은 북한에 최희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올 8월 달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에 합동으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단일팀 네. 얘기도 나오고 같이 입장할 때도 공동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뭐 올 1월달 신년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정상 국가로서의 모습과 정상 국가로서의 역할과 임무와 행동을 해 나가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어 IOC 총장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은둔의 지도자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을 방문했고 뭐 러시아 얘기도 나오고 일본 방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좀 약간 그 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소위 말해서 선전할까요?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어떤 점이죠? 지금 이 노동신문에 네.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의 이 예술당 그런 그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예. 사진을 찍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 서가 있어요. 앞에는 앞자리가 예. 아니라 이렇게 그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이렇게 있을까요? 해가지고 서서 찍는 것은 처음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젊다는 것도 있지만도 역시 좀 뭐랄까 겸손한 그런 이미지도 있고 상당히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좀 뭐랄까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이라 할까요? 이것을 좀 가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중요한 게 있고 그다음 지금 언제 김정은 위원 일단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특히나 아마 이 북한 입장에서 일단 정상회담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 북일 북러 정상회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보여지고 그러나 시점상으로 볼 때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나는 측면을 봤을 때 아마 6월, 7월 지나서 직접 러시아를 가든 지금 네, 이 사진 이 사진이네요. 말씀하셨던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드벨벳의 아이린 옆에 예, 예. 서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보통 우리 김정은 위원장 현지 지도가 네. 그러면 물론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도 보통 앉아가지고 정중간에 앉아서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가지고 그것도 뒤에서 이설주도 옆에 그렇죠, 예. 네. 이런 사진은 글쎄요. 정말로 근데-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겠냐 한 장의 사진이지만 예. 예. 근데 윤도현 씨가 그 키가 커서 같이 나란히 서면은 또 이렇게 왜냐면 저기 이제 서서 의자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누가 예, 이제 예. 앞에서 좀 어떻든 간에 예. 예, 어떻든 간에 저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좀 뭐랄까 보통 이 맨 상당- 앞줄에 그렇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저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예. 보통 저라면 좀 준비를 해가지고 뭐 하여간 어떻든 아. 그는 뭐 연출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갑자기 이루어졌다 손 치더라도 예.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을 찍는 데 있어 가지고 저러한 행태는 처음이다. 이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제가 지금 마지막에 때 지금 언제 아마 북러 북일 정상회담 하는데 아마 러시아이 갈 것인지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올 것인지 뭐 라는 봤을 때 아마 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사절단을 먼저 보내고 차후에 북나고 그 뒤에 북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광폭 행보 중에 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과연 그 북한과 미국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이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협상 대상국인 이제 미국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요. 이 얘기부터 제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갑자기 트럼프가요. 그 한미 FTA 협상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뭐 발표까지 다 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한미 FTA 그 협상을 북미 대화와 연계를 시켜버리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책을 집필을 뭐 한 8권 정도 했을 텐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협상의 기술 관련. 협상의 기술이죠. 그래서 참 좋은 표현을 하면 정말 협상의 달인 또는 거래의 달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끝난 걸 가지고 다시 또 다른 거하고 연계시키고 하는 그렇게 머리를 좀 앞에 잔자까지 붙여서 좀 죄송한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다시 연계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연계 문제는 우리 한국하고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물론 멕시코랑도 네, 멕시코하고 나프타 자체를 이제 폐지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 이 건설하고 장벽 건설하고 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질문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거죠. 그 한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이 각자가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해법이 좀 다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한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해법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리비아식 해법으로 그러니까 선 핵 폐기 후 보상해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뉘앙스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금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연계시켜서 이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그리고 이 FTA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협상 전략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나프타를 가지고 멕시코 국경 문제 지금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오늘 진짜 뭐 그 일간지에 나온 표현을 제가 쓴자면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북한과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가 짜증을 내는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의 공조 관계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FTA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어제까지는 FTA가 그 개정 아주 잘 됐다. 이랬다가 오늘 와가지고는 또 뭡니까? FTA 문제와 이 북미 정상회담, 북핵 문제 연계시키는 종을 잡을 수 없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불확실성의 대통령 이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특히 지금 이제 한미 간에는 뭡니까? 한미 간은 동맹 국가입니다. 일반 국가가 아니고 경쟁 국가도 아닙니다. 동맹 국가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무역이라든지 이런 경제 이슈와 안보 이슈를 연계시킨다. 이것은 뭡니까? 자본주의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를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일이 일배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렇게 연결시켰지만 다음에 또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짜증을 낸다. 그건 잘 할 수가 없어요. 짜증을 내 지금은 이제 분명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뭔가 거기에 있는 정보 당국끼리는 치밀한 수사함 속에서 저는 접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징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지금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짜증스럽고 내고 있다. 이것을 다른데 짜증스러운 것이 혹시 여기에 짜증으로 혹시 둔갑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질문드리죠. 지금 박사님이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그러니까 아예 딱 그 단칼에 한 번 협상에 핵을 폐기하겠다고 손 들게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슨 뭐 메비우스띠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결국은 그 단계적 협상을 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협상은 포괄적 타결을 하더라도 이행 과정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냐라고 하면서 김정은의 발언 단계적 동시적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그 시점에 나온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CVID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그런데 과연 리비아 시기니 어떤 시기니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강조한 이야기를 잘 못 봤습니다. 그것은 참모들, 주로 매파의 참모들, 지금 최근에 아마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볼턴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거의 나왔지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물론 하고 싶지만 리비아식, 다시 말해서 선비핵화 후 보상 하고는 싶지만도 그게 쉽지는 않다. 이것을 저는 참모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주장하고 내놓은 포괄적
단계적 해법. 저는 미국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비핵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식으로. 그런데 리비아라는 것은 뭡니까? 분단 국가가 아니잖아요. 핵무기도 없었잖아요. 예. 불과 개발 단계였죠. 농초랑 우라늄만. 16kg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비아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제 국제사회와 자본주의 이런 교류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북한하고 리비아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단계적 해법에 호응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보태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3호 합의, 우리의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는 비핵화의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군사적 위협이었고 체제 안전 보장이 되면 비핵화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번에 27일 날 이 시진핑 주석하고 합의한 내용은 방법론에 대해서 합의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방법론이 바로 단계적 동시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핵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동결이 있고 검정 사찰이 있고 마지막에 비핵화가 있다라고 하면 네. 물론 뭐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때마다 뭘 단계마다 주라는 거죠. 보상을 미국과 달라는 국제사회가 거죠.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요구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전술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법은 리비아식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괄 타결인데요. 그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 아니죠. 조건부 타결이죠. 비핵화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평화협정도 체결해주고 경제 제재도 해제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주겠다라고 미국과 북한과의 외교도 수교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가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한 번 중재는 저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미국과 북한을 일단 협상의 대화의 테이블로 시작시키는 올라오고. 건 일단 그다음에 이제 네. 두 번째 중재가 이제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합의는 일괄적으로 합의한다. 일괄적으로. 이는 여기 트럼프가 얘기한 거 똑같잖아요. 포괄적 접근. 예, 일괄적으로 합의하는데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마 북한을 만나서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물밑 접촉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조건 자체를 좀 낮추도록 설득을 하고 있을 거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 조건을 좀 낮추도록 설득을 아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일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4월 27일 날 우리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그 사이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아마 이거는 뭐 해야 될 거예요. 이 남북 정상회담 한 일부분을 트럼프 대통령도 설명을 해주고 이게 우리의 중재 역할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정부가 엄청난 아마 노력을 아마 할 겁니다. 네.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YTN 프로그램 나가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 워딩이 돼가지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김일수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가지고 만난 워딩을 그대로 보면요. 남한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면은 비핵화 문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단계적, 동시적 하겠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과거에 북한이 단계적으로 살라미 했다는 뭐냐 과거의 그걸 가지고 추론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제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워딩에 대한 추론적 해석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도 정확한 워딩은 그것이 주체가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는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지 한국에 대한 북한이 요구를 아니다는 것을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핵을 갖지 않겠다, 비핵화를 그러니까 선대의 유운이다, 비핵화가. 그러니까 핵을 갖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드러냈고 거기에 단계적 또 동시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럼 한꺼번에 뭐 포괄적으로 협상합시다라는 말이 없는 한 그 북한이 원하는 접근이 그런 접근이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네. 계속 그렇게 보도를 그렇죠. 해드리는 그렇게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걸 그 해석을 만약 역으로 한다면은 평화 실현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원샷으로 한다면은 북한 또한 비핵화 원샷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계속 하니까 이 문제가 또 꼬인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보태면요,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말을 던져 놓으면 해석은 언론에서 하더라.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김정은 선수를 이렇게 말을 던져 놓으면은 해석은 각 나라의 언론들이 또 이것을 보고 그동안에 말했던 거 이런 거 다 종합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렇게 비핵화가 되려고 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선의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한국과 미국의 선의적 조치가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재 생각할 때 해제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북한이 취하고자 하는 비핵화의 방법론, 미국이 취하고자 하는 방법론, 이거 그 사람 입에서 한마디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지만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를 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중재해낼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뭐 부정적으로 네. 볼 필요는 없을 것 두 같습니다. 분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중재가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핵 문제와 한미 FTA만 연계한 게 아니라 주한미군 얘기도 함께 꺼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Korea. We have a border at Korea. We have a wall of soldiers. We don't get paid very much for this, do we? 32,000 soldiers. The finest equipment, barbed wire all over the place. We protect that whole thing. Nobody comes through, but our country, we don't do it. 네,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려는 듯한 움직임인데 이게 외교가에서 흔한 일인가요? 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저는 뭐 당연히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지켜주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그 군사력은 이렇게 형편이 없어지고 우리의 국방비는 낮아지고 오히려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모든 동맹국들은 더 튼튼해지고 부자고 더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됐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얘기도 하고 그때 그랬었죠. 그렇죠. 예. 뭐 하여간 이 동맹과 관련되는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로 그랬어요. 나토는 핵심이 제5조인데 한 국가가 침략받으면은 내가 침략받은 걸로 생각하고 여기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나토의 핵심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침략받으면은 그 국가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그거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 정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미리 알았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까지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끝나는 거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하는 것을 지금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마디 지금 던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협상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단 북핵 협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거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동맹의 입장에서 같이 따지는 거고 또 FTA 문제는 FTA 문제로 이거는 또 다른 경제 문제를 가지고 따지자고 하는 건데 트럼프의 입장은 우리랑만 그러니까 북한과 협상함과 동시에 또 이 남측과도 같이 협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북한한테 양보해 냈으니 뭐 남한도 이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미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이잖아요. 자본주의 이론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인데 근데 그걸 하려면은 경제 이슈와 안보 이슈는 구분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연계했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강대국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금 우리는 동맹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빨리 이 뭡니까
좀 없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잘못 보면은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도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 한반도에 미국의 압박이 더 강화되는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미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안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주 기본인데 그걸 하려면 분리하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 두고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지금 방위비 이런 부분 이미 대선 와중에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비교한다면은 역시나 한국이 상당 부분 많이 부담을 하고 있구나.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전에도 플로리다에 가서 주한미군 문제를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사실상 숫자도 달라요. 지금 28,500명 들어와 있는데 32,000명 인원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금이 잘 안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어느 신문사에서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얘기한 거죠.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혀 이 뜻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서 풀 센텐스를 내면서 전혀 이거는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분 성격으로 봐서는 또는 저분이 이 거래하고 협상하는 걸로 봐서는 예. 충분히 그러면서 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 겁니다. 네, 4월 남북 정상회담은 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5월 북미 회담의 경우는 시점 정도밖에 나온 게 없는데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이 오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북한 미국 간에 정보 당국 간에 충분히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인 창조적인 중재 역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지만도 대부분 이제 이 날짜라든지 장소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북미 간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아마 기다린다 하더라도 너무 불확실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일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또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트럼프의 어떤 협상 전략 중에 하나는 돈 들어가는 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멕시코에다 국경 세우겠다고 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 많은 보수표 얻어가지고 막상 그 돈 쓸 때 되니까 멕시코 보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나프타와 연계시키겠다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또 지금 우리 한미 방위비 분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데 그 돈 좀 우리 보고 내라고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이 잘 된다 하더라도 제재를 빼주는 거야 미국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거는 중국이 되겠고요. 일단 중국은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담은 또 한국이 져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94년도 제네바 합의 사례지요. 제네바 합의해 가지고 북한 핵을 동결을 하고 또 북미 간의 수교 협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이 갱수로 200만 킬로와트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속 빠지고 북미 간의 협상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한국이 거의 캐도 이래가 돈을 다 대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패싱 이야기 많이 나왔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보면은 미국이 중유 매년 50만 톤 이런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자신 봤을 때는 자기가 돈을 사놓고 그 돈에 대해서는 아마 육자회담 자신들은 제외할지는 모르겠지만도 그러나 자신들이 제외되고 그러다 육자회담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미 간에 남북미 간에는 어찌 보면 한국한테 적도 부담 많이 지울지 몰라더라도 예. 4자, 6자 가면은 미국이 오히려 패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거기서는 돈을 더 부담하겠지만 그렇죠. 그건 N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협상안 중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결이 되는 시점에 와서는 우리 정부가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은 그러면 네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남측에서 방위비 분담이라도 좀 늘려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방위비 거죠. 분담은 뭐 당장이라도 좀 늘려야 될 형편일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계별 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 가면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미국은 전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보다 더 많이 할 나라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예. 당연히 우리 몫이고 그것이 또 나중을 위해서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충분히 우리 걸을 능력 돼 있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로 정해졌는데 이때 퍼스트 레이디까지 동반해서 부부 동반의 회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번 정상회담은 토론하는 정상회담, 실무 정상회담 이랬기 때문에 굳이 퍼스트 레이드까지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같이 하려면은 그 관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판문점에서 그렇게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퍼스트 레이드가 동행할 가능성이 낮다 보여지고, 그러나 또 뭡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국가화 이거 상당히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이설주 여사 같이 함께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자신의 정상 국가를 보여준 거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비록 오래전에 뭐 두 차례 열린 지 있지만도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단 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반도의 냉전체 이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만찬 북한도 정도는, 그렇고 예. 우리도 그렇고 아마 이런 그 이 부부 동행 이것이 좀 뭐랄까 서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또 특히나 뭐냐면 오찬이든 만찬이든 공동 식사할 그게 있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남겨놓으려면은 네. 생중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측면을 볼 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쪽에서 좀 걸어서 넘어와라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이 부분도 성사가 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이미지 정치를 아주 그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를 남겨준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난 70년 동안의 분단의 상징이잖아요. 이걸 이제 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뭐 그 전에 전례가 없었냐 하면은 2007년도 그때 당시에 우리의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올라가실 때 그쪽으로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판문점 자체의 그 노란색 칠한 부분 거기서 평화의 집까지 200m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정도 걸어오면은 전 세계에 아마 내 외신 기자들이 아마 뭐 어마어마할 텐데 그러한 홍보 효과를 놓칠 리가 없죠. 제가 예. 볼 때는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훨씬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요청에 아마 응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이번에 한번 만나면 앞으로 계속 만나는 이른바 셔틀 외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뭐냐면은 이번에는 판문점 우리 지역인 평화집에서 하잖아요. 항상 남북 간에 대화하면은 번갈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는 북측 지역인 통일가기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쩐지 셔틀 외교, 실무 정상회담, 상시 정상회담은 가능하겠죠. 어쩌면은 이번 4월 27일 날 이렇게 한다면은 연내 남북 정상회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2007년도에 그 27일 남북 정상 선언을 보면은 남과 북의 정상이 수시로 만나는데 뜻을 같이 한 그것도 있습니다. 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충분하게 셔틀 정상회담의 정례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예, 제가 볼 때는요, 이설주 여사하고 우리 김정은 여사하고 만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셔틀 예고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9월 9일은 조금 부담이 될 거고요. 뭐 8월 달 중에는 이 방북이나 또는 방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물리적인 봄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평화적인 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
남측 예술단 갈 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함께 갔거든요. 뭐 안에서 사전에 물밑 접촉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윤건영 그 상실장이 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한라인 합의를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지난 이 고위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통신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다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물밑에서 충분하고, 그러나 윤건영 실장이 갔다 해가지고 무슨 특사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예. 라고 한다면 친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술단이 간다고 해서 예술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저희 보도에 의하면 저희 김주환 기자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산 가족을 실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직원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논의들이 현재 물밑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보면은 예술단 단장은 도정환 장관이지만도 부단장으로 간 사람이 지금 이제 국정원의 김상균 지금 이제 차장 아닙니까? 예. 또 그리고 윤건영 지금 실장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충분하게 지금 이제 지난 고위회담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접점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까 양무진 교수님 말씀처럼 봄에 평양에서 싹트인 평화가 가을에 서울에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